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엔지니어이시고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해오신 장영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영우라고 합니다. 예,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아주 핫했던 이준석 전환길 토론에 원래 또 예, 나가시기로 하셨었다고요? 예, 나가기로 예. 했다가, 이상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전한길 강사한테 그 토론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면 안 된다. 음, 딱 네 가지만 다루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줬고,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언급은 됐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던 이유는 나머지 세 가지는 당장 이제 두 달 있으면은 지방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 전에 이 사전투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보완된 후에 좀 실시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세 개 주제는 추가를 한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한 개만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세 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서 네. 이 지방선거 전에 당장 이제 사전투표제는 폐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제도 개선 없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뭐 아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 사전투표제를 폐지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 폐지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전투표에 나온 개표 결과를 보면은 항상 그 더불어민주당 그 진보 좌파의 득표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할 이 명분이 없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만약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폐지를 요구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 사전투표가 당장 좀 보완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네. 좋은 선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선생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그 학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네. 우리 국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좀 네, 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문과생인 저를 예. 한번 이해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잘 예. 시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이걸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이래서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예. 수 있었으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거 오늘 이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네. 정말 이 사전투표제도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거고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그대로 간다면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한번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가요. 이 사전투표제도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경찰이 돼서 수사를 해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제로 시행됐다 안 했다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이제 엔지니어인 저의 관점으로 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점과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가 이제 사전투표 발급 장비에 무선 통신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같이 이제 이 선거제도가 이제 문제라는 인식하에, 그러니까 저가 벌써 이제 6년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6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제가 지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발견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발견한 그 단초가 된 게 뭐냐면은
지난 6.3 대선 때 제가 이제 그 전북 군산시에 한 사전투표에서 가가지고 참관을 했거든요. 그 참관을 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는데 찍어놓은 사진 중에서 이제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2020년에 4.15 총선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아서 이제 선관위가 이제 5월 28일 날 그 시연회를 했어요. 시연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리에서 저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고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의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노트북을 뜯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무선 통신칩이 물리적으로 제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해킹을 하는 거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자, 그런 논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전투표소에 보면은 네. 그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기 위한 노트북이 있어요. 이제 그림 가운데 있는 거가 이제 노트북인데요. 네, 네. 예. 이 노트북 안에 그 제가 이제 찍은 사진에 보니까 무선 통신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기존에 이제 주장이 그 칩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네. 예, 투표지 분류기에서 외부에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뭐였냐면은 투표지 분류기 안에 장착된 그 노트북이 있거든요. 네. 그 노트북 안에 있는 무선 통신칩을 물리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투표소에 있는 그 노트북에도 그 무선 통신 장치가 물리적으로 제거가 돼야지만 해킹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 화면에 보신 대로 이 노트북 바닥면에 보니까 주의사항 해당 무선 설비는 운영 중 전파 혼신의 가능성이 있음.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이 표현대로라면은 이 운영 노트북에 무선 통신 기능이 있다는 거고 이 전국 약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되는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 운영 노트북 이거가 이제 선관위에서는 명부 단말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 명부 단말기에는 모든 무선 통신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노트북,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 발급 노트북은 선관위 자산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렌탈을 해서 쓰는 거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었던 거예요. 예. 이 렌탈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렌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무선 통신 기능이 없는 노트북은 대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는 대여를 하다 보니까 이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이제 이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중은 잘 아시겠지만 나라장터라고 이제 우리 정부의 모든 물건을 구매하는 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나라장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입찰 공고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입찰 공고에 들어가서 그 공고명을 명부 단말기 하고 기간을 그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명부 단말기를 인차한 내력들이 다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잠깐 멈추시고 거기 들어가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안에 그 제한 요청서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제한 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운영 노트북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가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관위한테 민원을 넣어서 이제 제가 민원이 아까 1,000건 정도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다 민원을 넣어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에 이 명부 단말기 노트북 컴퓨터에 무선 통신 기능이 있냐라고 물어봤고, 맞아 무선 통신 기능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냐 하면은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 노트북 PC에는 예산 관리 등의 사유로 선거 시 일괄 임차 운영하며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그 명부 단말기 임차 시 무선 기능, 무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전용 바이오스를 제거한 상태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렌탈을 해서 받을 때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제거를 한 받는 거? 상태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이거에 대해 문제점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그럼 바이오스라는 게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켤 때 이제 저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 예를 들어서 갤럭시 같은 로고가 보이는데 처음에 딱 킬 때. 예, 켤 때 그 로고가 보이는 시점에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F2 키를 다다다다닥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스 컨피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내 노트북의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런 파란 화면이 뜨는 거예요? 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저렇게 최신 같은 저런 경우에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뜨고 아.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네. 뭐지 저기 버튼 같은 거가 있죠. 네. 그런 거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하는 온오프 거예요. 할 수 예, 있는 것들. 예, 그런 겁니다. 아.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조건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최근 출시되는 모델들은 이 블루투스하고 이 와이파이 사용하는 게 너무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를 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이. 그럼 만약에 네. 선관위가 임차하는 그 노트북이 예를 들어 최신 기종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있는 상태로 쓴다라는 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차하는 거가 이제 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모르겠고. 자, 일단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일단 무선 통신 기능이 사전투표소 그 노트북에는 있는데 이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사전투표소에서 그거를 체크하는 거는 아무런 체크 절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에도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이제 바이오스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건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화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에 관리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비밀번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비밀번호를 알면은 그냥 그거를 풀고서 할 수 있고 하다는 얘기죠. 네. 예, 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전혀 감시 아.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뭐 사실 이 투표에 참관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화면상에 보시고 있는 저 정자로 표시된 거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관내 사전투표인 수가 몇 명이 와서 했는지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정자로 표기하는 그거 실제로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그 참관 활동을 했던 분이 기록했던 기록지거든요. 네. 저게 왜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18시에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투표함을 열어서 우체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 개수를 합니다. 개수를 하고 이제 우체국에 인계 인수를 하기 위해 갖고 화면상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투표 회성용 봉투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 보면은 사전투표 회성용 봉투 총 뭐 예를 들어서 485통 이렇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요게 그 우체국에 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전달한 회성용 봉투 통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사전투표소에서 개수를 하고 개수한 숫자에 맞게끔 인계 인수를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투표 중에서 관에는 몇 사람이 투표했는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관내는 없어요. 이제 관내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이 좀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 네. 인수에 대해서 이제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소송이 대표 소송이었거든요. 126개 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이제 126개 소송이 걸렸는데 이 소송의 첫 번째로 이제 연수구울이 대표 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그 대표 소송의 판결문에 이제 2022년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판결문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인수에 대한 거가 있는데 자, 이제 그 화면상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피고 서면 내용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관내 선거인의
경우 기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후 관내 투표함에 투입하는데 사전 투표 관리관이 이를 열어 우체국에 인계하며 등기 우편으로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로 배달. 인계하는 회송용 봉투 수를 사전 투표록에 기록하고 회송용 봉투 인계 인수서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 사전 투표 참관인이 참관하에 사전 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 투표자 수, 관내 사전 투표의 회송용 봉투 수를 계산한 후 후보자별로 사전 투표 참관인을 한 명씩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여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예, 딱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했죠. 네, 네. 예, 자 그럼 그 다음 장에 가서 관내 사전 투표 인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피고 서면 내용을. 사전 투표에서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 사실, 투표 소명, 투표 일자는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해 통합 선거인 명부, 통합 명부 시스템에 기록되는 바 투표용지 발급 매수는 통합 명부 시스템의 투표 마감란에 기록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통합 명부 시스템의 투표 마감란을 확인하여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각 기록하고 예, 그렇게 돼 있죠. 대법원 판결문 어떻게 돼 있냐?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투표함 투입과 자물쇠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 관리관 및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 각 1명이 서명하도록 하여 봉인하고 이를 관할 구, 시, 군 위원회에 인계하는데 이 경우는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2인을 동반시킨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선관위의 주장과 네. 피고 서면에 대해의 주장과 대법원 판결문의 주장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관내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주장이? 이제 관내에서 피고 서면 네. 피고 서면 등의 주장은 뭐냐면은 네.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그 네. 관내와 투표한 선거인 수가 있고 그것을 그 투표 마감 이제 사전 투표록에 이제 투표 마감란에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스템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 읽어서 사전 투표록에다 기술을 한다는 주장이에요. 네. 근데 이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로 삼는 거는 시스템에 있는 숫자하고 실제로 사전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주장인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사전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그러한 선관위의 주장을 인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악합니다. 아. 예.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그 네. 지난 그 2월 27일에 있었던 그 이준석 전환길 토론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가 또 반박을 했어요. 이거 제가 추가한 자료인데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전투표자 수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양산에서 사전투표소 밖에서 직접 개수한 결과와 사전투표자 수가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용지 교부수는 통합명부 시스템에 기록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매일의 투표용지 교부수 등을 사전투표록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 이제 앞에 나왔던 피고 내용이랑 똑같은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예.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와가지고 투표한 사람 수와 시스템에 있는 숫자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주장은 통합 명부 시스템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사전투표소에 이제 발급하는 그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당장 지선은 이제 뭐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이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제도 개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중앙선관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안을 해서 이거를 좀 받아들일 수 없냐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일단 거부를 한 상태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염려하는 게 실제로 사전투표에 와서 투표한 사람 수와 실제로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투표했다라고 하는 사람 수의 괴리가 있냐 없냐라는 그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그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하면 사전투표소에서 봉함이 되고 이제 선관위로 갔다가 개표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적으로 투표지가 몇 매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 인수를 이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투표한 사람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다행히도 이 그 사전투표소에 있는 그 발급 잉크젯 프린터기가 있거든요. 네. 예, 잉크젯 프린터기의 기능 중에 보면은 오토컷 카운트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카운트. 예, 이게 뭐냐면은 네. 투표용지 발급기가 롤 용지를 쓰거든요. 롤 용지를 써서 인쇄가 되면 탁 잘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르는 거가 이제 커터인데 이 커터의 수명이 있어요. 이 커터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커터가 몇 매를 커터했냐라는 거를 이 프린터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일종의 펌웨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고칠 수가 없어서 이 숫자는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이 이제 06시에 시작이 되는데 06시 전에 이 지금까지 몇 매를 커트했는지에 대해서 인쇄를 해내고 그 사전투표 참관인들의 사인을 받고 그럼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8시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해내면은 그때까지 발급한 커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빼면은 이 프린터기가 발급한 투표지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거는 결국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 개선 없이도 이제 일종의 매뉴얼 보안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입해 달라는 얘기고 이거를 지난 토론에서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한테 이거를 요구를 해서 이번 지선 전에 관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첫 번째 네. 거가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 제도 개선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 그러면은 그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걸로 인해서 또는 인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그 일종의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거든요. 두 달 남지 않은 시점에. 예,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비밀투표 원칙 침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좋은 학생이 좀 돼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이제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비밀투표 원칙이라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투표를 했을 때 예. 누구도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뽑은 사람을. 뽑은 사람이나 내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찍거든요. 네, 네. 예. 정당도. 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네. 내가 누구한테 기표를 했는지 또는 어떤 정당한테 기표를 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비밀투표 원칙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개표장에 그 갔을 때 그 이제 선거 당일 투표지와 이제 그 사전 투표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극명한 차이가 화면 보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당일날 받는 거랑 당일날 참여했을 때 투표지가. 그 투표지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지하고의 차이죠. 전 지금 몰랐는데 지금 예. 보니까 바코드가 있네요. 예, 바코드가 사전 이제 2024년 4.10 총선 때부터 바코드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QR 코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당일 투표지에서는 없네요. 그럼. 예, 일련 번호지가 원래 잘려요. 투표 용지, 네. 투표 용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투표 용지의 정의가 뭐냐면은 기표가 안 된 거를 용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표가 된부터는 투표지라고 해요. 여기서 다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기표가 돼 있기 때문에 투표지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는 일련 번호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제
이제 선거하는 사람이 이제 당일 투표소에 와가지고 신원 확인한 다음에 투표지를 받을 때 그 일련 번호지를 떼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일련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그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가 이제 개표장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소에서 봤을 때 일련 번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QR코드 또는 바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걸 읽어보면은 제가 네. 이걸 이제 샘플로 혹시 저 휴대폰에 그 바코드 스캐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네요?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2025 06 03 0001 1 000 0000 530 300 95 7 1 2 이렇게 예,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번호들이 막 나오네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63대 지금 막 읽은 거가 63대선에 대한 건데 31자리가 나옵니다. 31자리가. 다 이제 코드예요, 이거는. 코드. 네. 코드고 이제 앞에 12자리가 이제 선거 아이디. 선거 아이디라고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8자리가 이제 선거구거든요. 선거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뭐 마포, 마포 이런 식으로 이런 거가 하나의 선거구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하나예요. 전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뭐 1000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네. 아이디가 이 사전 투표지가 이 사전 투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 사람인지 그게 이제 전남 순천시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일련 번호가 이제 요 샘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샘플은 실제로 그 개표장에서 확인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샘플로. 네, 네. 예, 그래서 0095712번이라는 건데 이게 해당 선관위 구시군에서 약 95,712번째로 사전 투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네요. 예, 그래서 재발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투표인수하고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충 그런 의미였다는 얘기죠. 자, 이 이제 31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31자리 숫자는 이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 투표에 저런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모든 선거에서 고유한 번호예요. 모든 선거에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저게 이제 고유한 번호이고 네. 이 사전 투표 이제 개표장에서 사전 투표소에 보면은 이제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네요. 예, 모든 투표지랑 똑같은. 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고요. 네. 그 위에 보면은 기표한 후보가 있고요. 저쪽이 이제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잘려 있는.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련 번호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모든 투표지의 정보가 다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갖고 전자적으로 정보화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전자적으로 정보화. 그래서 이제 이 31자리 번호를 알게 되면은 이 31자리 번호하고 이제 저기 투표지 이미지를 보자 그러면은 이 31자리 정보하고 기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31자리에 해당되는 그 일련 번호를 알게 되면은 그 기표 후보를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예, 구조죠.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라는 걸 잠시 살펴보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제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표 후보가 뭐고 그다음 이제 그 바코드의 일련 번호가 뭐고 그다음 이제 이 이미지가 다 전자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네. 이거가 투표지 분류기 안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개표 결과들이 그 이미지를 포함해서 고스란히 저장된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상황, 저 바코드랑 저 지금 기표된 후보랑 이런 게 다 저장되는 예, 그러니까 것이 문제다. 예, 바코드에 대한 네. 정보와 네. 그다음에 기표된 후보 네. 이런 정보들이 투표지 분류기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네. 종이 상태로 있는 거가 아니라 전자 상태로. 전자적으로 이제 네. 이 종이가 네. 이 종이가 전자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그가 전자적으로 정보화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실행 및 DLL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 거가 보이죠. ABS 폴더 안에. 그다음에 이미지 폴더 안에 보면 분리된 이미지 정보가 있다라고 나오죠.
예, 이것처럼 이제 그 모든 정보가 일단 DB에 저장된다라는 거고요. 이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이미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읽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한 장 읽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나 한나절이 걸린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미지로부터 투표지 분류기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읽어내는지를 이제 정보를 보면은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23년에 만들어진 건 이전의 이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분당 최대 340매를 처리할 수 있어요. 후보자 6인 기준으로. 그럼 아. 1시간이면은 이론적으로 24,400매를 처리할 수 있고 24시간이면은 48만 9,600매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63 대선에서 이제 그 관내 관외 사전 투표인 수가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1,500만 명을 한 대로 돌리면은 31일 만에 다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고 10대로 돌리면 3.1일, 20대로 돌리면 하루 반 만에 이거를 다 정보와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정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토론에서 나온 예. 따다다닥 넘어가면서 막 1번 후보 뭐 몇 표, 뭐 2번 후보 몇 표 그렇게 다 되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건 다른 얘기인데 그거에 아, 대해서 얘기가 그거랑 나왔으니까 같은 기계 기계는 같은 어. 기계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토론에서 잘못된 건데요. 아. 뭐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악마의 편지. 예, 악마의 편집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내 목적에 그렇죠. 맞게끔 예. 구성하는 게 악마의 네. 편집이잖아요. 실제로 그 영상의 원본을 보면은 1번만 쭉 나오는 것 부분이 있을 거고 2번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거가 나오냐 하면은 개표소에서 재분류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재분류가 뭐냐면은 일단 맨 처음에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별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분류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미 1번은 1번대로 다 모여져 있고 2번은 2번대로 다 모여져 있어요. 예, 재분류, 그러니까 재분류하기 한번 전에. 분류를 해서 이렇게 뭉탱이 모아놨기 때문에 네. 1번은 1번대로 모아져 있고 네, 네. 2번은 네. 2번대로 좀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재분류를 하게 되면 1번과 2번을 섞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1번만 먼저 쫙 다 돌립니다. 그러면 1번만 예를 들어서 5,000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상에는 1번만 계속 나오는 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이 끝나고 나면 2번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쭉 2번만 나오는 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번만 쭉 나오는 것과 2번이 쭉 나오는 거를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1번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1번만 찍은 사람이 5,000장에 예를 들어서 5,000장에 그렇게 나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이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모 다큐 찍을 때도 그런 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영상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빠진 상황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던 어쨌든 그 따다닥 하면서 처리되는 그 기계가 투표 분류기고 투표지 그게 분류기. 이제 예. 굉장히 단기간에 뭐 한 몇백 매씩 뭐 예, 지금 분당 그렇죠. 340매를 그렇게 처리할 수 처리를 할 수 있다. 분당 340매를 읽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바코드 정보하고 네. 기표를 다 이렇게 정보화할 수 있는 종이를 그런 정보하고 예,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성능이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 시스템을 쓰는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중요한 시스템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미국 오라클사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 오라클사가 이제 여러분이 주식 투자 미국 이제 상학개미라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오라클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오라클 주식이 요 오라클입니다. 예. 그 오라클 주식이 그러니까 이 오라클 회사에 대한 주식이거든요. 예, 그 오라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아, 그래요? 예, 데이터베이스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그 모든 극한 상황에서도 그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크리티컬한 시스템은 다 이제 오라클 제품을 국내에서 다 써요. 당연히 이제 선관위 시스템은 이제 오라클 제품을 쓰고요. 이 오라클 제품 중에 이제 기능에 보면은 이제 저 화면상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카이브라는 이제
DBMS에 보면은 이제 DBMS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아카이브 기능이 오른쪽 끝에 보면 있죠. 아카이브 기능은 이제 여기 네, 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아카이브 기능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모든 IUD 쿼리 실행 기록 저장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 DBMS 로그가 이제 저 아카이브 로그를 의미하고요. 이거가 이제 DBMS 로그가 뭐냐면은 접속 이력이라든지 쿼리를 실행한다든지 이벤트 발생 내역을 다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을 하고 그 이제 맨 밑에 있는 거가 이제 오라클 제품을 사용한다는 선관위 자료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간에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지 혹시라도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 생기기 직전으로 원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능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몰랐었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인천연수구 소송에서 네. 그 이제 선관위를 대표하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소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 소송에서 그 중앙선관위를 도움을 받았겠죠. 도움을 받아 제출한 이 준비 서면에 보면은 DB의 아카이브 로그를 이용한 변경 여부 확인. 그러니까 포렌식 결과물에 해당 아카이브 로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정확한 DB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DB 아카이브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아카이브 로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재미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중앙선관위가 그 통합 명부 시스템, 이제 아까 중앙에 통합 명부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합 명부 시스템에 사전 투표한 사람과 그 아까 31자리 중에서 보면 마지막에 일련 번호가 있었잖아요. 이 일련 번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논리.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사전투표지에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지에 그 QR 코드 또는 바코드에서 쭉 해석을 해냈을 때 일련 번호가 있고 기표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알면 기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 시스템에 사전투표한 사람과 일련 번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예. 제가 받은 그 일련 번호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 받은 예. 투표지에 그 일련 번호랑 통합 지금 명부 시스템에 있는 저랑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 연결이 일련 안 번호가 되니까. 일련 번호,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응. 예, 그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발급받은 일련 네. 번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되지는 않는데 명부 시스템에는 얘가 사전 투표 한 것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주장. 예, 그거를 한번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담아두는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제 어떤 거를 기록을 하냐면은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사전 투표한 유권자라는 거를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저장하는 네. 공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공책에 네. 이 마지막 일련 번호를 저장하는 또 공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해보고 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가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아카이브 로그라는 거가 있어요. 화면상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아카이브 로그가 있어서 음. 이 세 개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각각 있는 거예요. 예, 각각의 이제 공책이 있다고 보면 돼. 이제 네.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해요. 네. 자, 이제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네.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네. 요거를 이제 해보시고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한번 열어보시고 자, 이제 화면 말고 요거를 좀 크게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이제 A라는 선거인이 예, 그 남원동에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전투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A 여기다 남원동. 일련 번호 1번을 부여를 했어요. 네. 예, 1번을 부여해서 1번을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화면상에 한번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남원동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1번이 부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예, B라는 사람이 음,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원동에서 음, 투표를 했는데 음. 자, 이제 거기에 저장되는 방식은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저장되는 방식은 앞에 1번이 있었잖아요. 1번을 찢어서 버리세요. 얘를 버리고, 예, 버려버려요. 예, 버리고 거기다 2번을 쓰고요. 근데 마지막 1년 번호는 이제 2번만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세 번째 사람. 예,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와서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3번을 부여했어요. 다시요. 그 2번은 떼서 그럼 버리고. 2번은 찍고, 예, 3번. 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선관위의 주장은 뭐냐면은 자, 여기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고 네, 네.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했고 네, C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가 네, 이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어. 공책에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마지막 1년 부여에는 뭐만 있어요? 3번. 한 번만 있기 때문에 네. 자, 1번에게 몇 번이 부여됐는지 요 B 사람한테 몇 번이 부여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네, 네. 맞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기록이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가 문제예요. 여기에. 이 아카이브 로그라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또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카이브라는 로그 기록에는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원동에 와서 이렇게 투표를 했고 네. 이 사람한테 1번을 부여했다라는 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 예, 이렇게 기록이 남아요. 종합해서 예, 남네요. 예, 두 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네, 같이 따라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 B라는 사람이 네. 마찬가지로 남원동에 와서 사역했는데 이 사람은 2번. 이런 식으로 이 두 정보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커밋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표했고 이 사람이 발급 안 했고 이거가 없다는 게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움직여요. 만약에 그러니까 둘 다 실패를 하거나 둘 다 성공하거나 이랬거든요. 다시 그럼 세 번째 C라는 C. 사람한테는 남원동. 예, 3번. 예.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네, 네. 이거가 데이터베이스의 아카이브 로그에 그대로 기록이 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아카이브 로그의 기록을 추출하는 거가 어렵다라든지 불가능하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를 추출하는 거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번들 프로그램으로 그냥 추출해서 정리하면은 A라는 사람이 1번, B라는 사람이 2번, C라는 사람이 3번 부여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정보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네. 너무 쉽죠? 네. 문과생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네,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돼요. 예. 다시 그러면은 네. 화면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선관위가 주장하는 거가 자, 이제 A, B, C, D라는 5사람이 이제 투표를 했고 네. 마지막 1년 번호는 5라는 숫자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A가 뭐 1번을 부여했는지 2번을 부여했는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선관위의 주장이. 네. 근데 이제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이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은 추출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화면 오른쪽에 이제 보다시피 1번에게 A라는 선거인한테 1번이 부여됐고 B가 2번, C가 3번 이런 식으로 다 추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보면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이제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다 정보하면은 이제 1년 번호 1번이 기호 1번에게 투표를 했고 2번이 뭐 1번에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보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이 두 정보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정보를 연결하면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A 선거인이 1년 번호 1번이고 그다음에 투표지 이미지로부터 정보화하면은 1년 번호 1번이 기표 1번이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결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A 선거인이 1번에게 기표했다라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정보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궁금한 게 그럼 통합 명부 시스템에는 예.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까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름이랑 사는 곳? 사는 곳은 당연히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예.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네. 있지는 않고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세 자리를 저장을 해요. 아마 끝에서 아마 세 자리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을 제시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해당되는 선거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연계된 세 자릿수 번호를 함께 저장을 해요. 그게 이제 선거인 번호라고, 선거인 번호라는 번호를 이 통합명부 시스템에 관리를 하는데 그 번호가 주민등록번호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사실은 같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자,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술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술적으로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제 네. 기술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서 이 문과생인 국장님한테 이대로 시행해 보세요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요. 이과생이 하나, 문과생이 하나, 뭐 다른 사람이 하나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인 거예요. 그냥.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논쟁의 여지가 없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아까 이제 그 아카이브 로그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선관위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를 하면서 만들어냈던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이라는 그 선거에 기본되는 문서가 있거든요. 네. 선관위가 관리하는 그 문서에 보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한 2014년 이후에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2014년 후에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보면은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내용들을 시점부터 해가지고. 네.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개표 종료 후 투표지 분류기 운영 노트북에서 이미지 파일을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여 봉인하며 각 위원회 의결로 투표지와 함께 폐기. 네. 그다음 이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상기 내용에 선거 소청 소송과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저장 이미지는 개표 종료 후 별도의 저장 매체 USB 등에 저장 봉함하고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하여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광역시도위원회로 송부하여 집중 보관함. 각 위원회 의결로 투표지와 함께 폐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상기 내용 중 시도위원회로 송부한다는 규정 삭제. 2022년 대선 지선 변경 사항 없음.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는 개표 종료 후 삭제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 운용 장치 노트북 PC에 보관. 투표지 이미지는 당선인이 임기 중 보관하고 투표지 분류기 정기 점검 시 폐기. 예. 예. 예, 여기 이제 금방 이제 읽으신 대로요. 네. 그 2016년까지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제 개표가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하다가 2018년 7회 동시지방선거는 이 USB로 백업받았던 거를 광역시도위원회로 송부를 해요. 왜 이렇게 이걸 했을까요? 중앙에서 다 관리하기 왜 위한 중앙에서 건가? 해야 되죠?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250개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있으면 되는데 이걸 왜 이제 그 17개 시도위원회로 옮겼는지 네.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왜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2020년 21대 국회 선거 때는 다시 왜 시도위원회를 송부하는 거를 왜 없앴습니까? 그다음에 2024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USB로 백업받는 거를 하는 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하지 않았냐면 저가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USB 백업에 문제 있다 제기를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이제 정보가 전자화되고 그 전자화된 게 복사라든지 이동이 쉽게 되는 거가 USB로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이슈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표지 분류기에서 그냥 USB로 복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대로 놔두다가 이제 폐기 시점 돼서 폐기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있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3,000대나 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또 보관 중인 그런 상황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정보가 담긴 그 투표지 이미지라는 정보들의 보관 방법이 계속 변경돼 왔다 이거죠. 네. 왜 그랬냐라는 거죠. 예, 이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도대체 뭐를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2023년, 2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한 150억 원을 들여서 150억 원을 들였습니다. 네. 150억 원을 들여서 한 1000대인가 몇 대인가를 더 새로 제작을 했는데 거의 한 대당 1000만 원 꼴에 해당되는 네, 금액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네. 예, 여기에 그 2018년형 제작할 때 하고 2022년, 2023년 제작할 때 제작할 때 보면 제한 요청서라 그래갖고 제작 사양이 있거든요. 이 사양에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18년형에는 일련 번호 정보를 읽게 돼 있어요. 네. 그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 중에. 근데 2023년형에서는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왜 뺐을까요? 이 일련 번호가 읽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걸 다른 거는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 번호 정보만 예, 없어진 뺐습니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읽지 않는다 그래갖고 위험성은 다 그때 존재를 해요. 네, 네.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뭐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이거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비밀투표 원칙 침해에 대해서 다 서면으로 들어갔고 이제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점상으로 너무 늦게 들어간 거가 좀 있어서 그걸 제대로 판결 못 받은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헌법소원까지 했거든요. 제가 이제 헌법소원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 헌법소원에 그 선관위가 이제 답변서라고 그래갖고 제출한 거에 보면은 이 선관위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거 안에는 이 투표지에 있는 이거 안에는 개인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 보면 아까 31자리만 있고 실제적으로 31자리밖에 없어요. 네. QR코드에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정보는 없어요. 이 31자리 정보가 있고 여기에 개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그 기록이 함께 선관위라는 같은 조직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 삼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투표지 안에는 이제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거에 오른쪽에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후속 집행행위가 필요한 점. 그러니까 투표지 이미지 정보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후속 집행행위라는 게 그거를 의미하는 걸로 네.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지에 이 바코드가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거를 또 헌법재판소는 또 그걸 인용을 했어요. 네. 네.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닌데. 네. 제가 4.10 총선 때 그 이제 강동구 개표장의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저렇게 이제 투표지에 바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찢었어요.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은 찢어져 있네요. 밑에 네. 보면 바코드 부분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이 이게 왜 없냐 이제 왜 찢었냐라고 이제 그 선관위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전 투표한 사람이 저 바코드로부터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찢은 거로 거다.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개표 참관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예, 반론을 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행위가 현명한 거예요,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좀 우려가 돼서 찢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럴 이제 수도 있겠다. 뭐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한 네. 행위에 대해서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 당장 지선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뭐 로그를 기록하는 거는 혹시라도 생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활용 용도도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로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개표소에서 투표지에 대한 거에 대한 정보화, 전자적인 정보화 되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거 하나면 예. 된다는 그거 거죠? 하나면은 비록 이 투표지에 네. 뭐 이거가 있고 바코드가 있고 기표된 후보가 있더라도 음. 한 장 한 장 낱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음. 들어서 사전 투표한 1,500만 명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수작업으로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건데. 현실적으로 아. 어렵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투표지 빌리기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음. 그거 말씀드렸듯이 투표지 빌리기가 한 대 제작하는데 1,000만 원 가량 들고요. 네. 이 제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쓰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관리도 계속 해주고. 그렇죠. 해야겠죠. 이게 이제 네. 창고에 넣어갖고 보관해 줘야 돼요. 네. 이거가 또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상온 항습이 좀 돼야 돼요. 고급 환경에서 보관이 된다. 아. 이거 보관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저기 이제 뭐 이 고무 바킹이라든지 이런 거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00장을 쓰고 나면은 뭐 20,000장을 쓰고 나면 또 바꿔줘야 돼요. 이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투표지 불리기 살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개표 참관을 시켜서 개표 사무원을 시켜서 하자라는 거가 제 생각이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뭐냐면은 2024년에 했던 4.10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거를 그 다음 심사 집계에 비해서 그대로 다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 후로는 계속 이제 4.10 총선부터 이후로는 계속 그 절차가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지 분류기를 거치는 과정만. 예, 빼면은 이제 뭐 개표 시간이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좀 더 투입을 하고 하면은 뭐 일단 만회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전 선거에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거에 투표지 길이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거의 50cm, 50cm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투표지 분리를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수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개표 완료된 시간하고 전에 이제 그 투표지 분리기를 썼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가. 그러니까 투표지 분리기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전투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저희가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또 사전투표를 없애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젊은이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게 살 만큼 되는 살았고 저는 사실은 네. 별 이제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이제 국민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네, 해야겠네요. 예, 그 역할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해주셔서 네, 하는 거가 제 바람이고 그 네. 바람을 위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영상을 찍은 겁니다. 네.